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 물리를 가지고서 함께 물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챕터 2 직선 운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도에 대해서 과학 시간에 많이 공부를 했죠. 또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속력과 속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속력의 정의와 속력 구하는 방법, 이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과학 시간 때부터 이것을 배웠을 거고요. 1차원 운동은 운동의 단순한 형태인데 일반 물리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움직임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죠. 보면은 모든 물체는 거의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학, 여기 나와 있는 카이네매틱스는요,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물질은 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정지에 있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걸 이제 속을 계속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자 수준, 또 원자 수준에서는 이렇게 물질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운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간단한 경우로 한정해 가지고, 즉 1차원 운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2장에 있는 직선 운동에서 다뤄볼 주제이기도 하고요. 1차원 운동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번 장에서 어떤 식으로 1차원 운동을 다룰 것인가 하면은요, 1차원이 뭐예요? 직선이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직선 운동만 고려해 보겠습니다. 직선 운동의 예로 뭐가 있을까요? 자유낙하하는 암석이 있겠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암석이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수직선이나 수평선 위에서 운동하는 경우만을 여기서는 다뤄보도록 할게요. 또 여기서는 질량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속력의 증감이나 정지, 또 반대 방향의 움직임을 다룰 것이고요. 또 이 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리 현상을 분석할 때 크기가 있는 물체는 그냥 질량이 있는 점으로 생각하고서 이제 운동을 기술을 하거든요. 기술하고 또 운동을 분석하고요. 이 질량이 있는 점을 질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되는 이제 물체는, 모든 물체는 점이라는, 즉 질점으로 생각하고서 이제 운동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질점이라고 해서 모든 물체에 대해서 모든 물체를 질점으로 생각하고서 이제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예외적인 게 있는데 바로 구르고 있는 바퀴입니다. 왜냐하면은 바퀴가 막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굴러가고 있는 바퀴의 각 점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고, 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또 운동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런지 그것은 회전 운동에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 여기서는 그냥 모든 물체는 질량을 가진 점이다 해서 질점으로 생각하고서 운동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지션이에요. 근데 잘못 운동이라고 적혀 있죠. 포지션, 위치죠. 네, 제가 이거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자, 이동하고 있는 입자가 있어요. 그 입자의 위치를 알고 싶을 때 입자의 이동 경로를 x축 위에 놓고 축 위에 있는 위치를 xt라는 함수로 표시해서 우리는 그 위치를 계산할 수가 있죠. 이건 뭐 당연한 상식이고요. 자, 여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시간 위치 그래프죠. 여기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위치.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요. 운동의 가장 간단한 모습을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위치가 변하지 않고 있죠. 이게 뭐냐면 정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로 들 수 있는 게 고속도로 기점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어떤 휴게소에 자동차에 그 휴게소로 갔어요. 그래서 그 휴게소에서 주차하고서 그냥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때 자동차의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가 바로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그래프는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역시 똑같이 위치 시간 함수인데요. 이건 자동차가 시속 80km라는 일정한 속력으로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정한 비율로 위치가 이렇게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의 위치 시간 함수의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요? 속력을 의미하죠. 이건 뭐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그래프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치타, 말, 개, 사람, 돼지 이런 동물들의 사람과 동물들의 동물들의 시간 변화에 따른 위치 변화량, 즉 기울기가 바로 속력인데 각각의 동물들의 속력과 시간 변화에 따른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치타는 시속 112.65km로 달리고 있고요. 돼지는 17.7km/h. 그리고 우리 인간은 시속 35km/h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평균 속도에 대해 공부했을 겁니다.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구하는지도 익혔을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복습하는 의미로 다뤄볼게요. 이 그래프 보면 역시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요. 시간 변화에 따른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뭐 60초, 60t에서 여기 시간 단위가 분으로 되어 있는데 60분이었을 때 물체의 위치는 대충 80km 정도 이렇게 원점에서 80km 떨어져 있는 곳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위치 말고 다른 것도 알 수 있죠. 함수 xt가 직선이면 속도는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기울기를 가지고서 속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계속 누누이 배웠습니다. 초중학교 때도 배웠겠죠.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인데 이 기울기가 바로 속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걸 다시 한번 이 대학교 과정의 일반 물리에서도 복습해 보는 겁니다. 또 이 그래프 또 이제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각 동물, 사람과 동물들의 이제 빠르기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치타가 16초 동안 500m 움직였다고 할게요.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속도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16초분의 500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6초분의 500m를 계산을 하면은 초속 31m, 즉 31m/s라는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 xt가 그래프처럼 직선이 아닌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럴 때는 간단한 기울기 구하는 공식으로 속도를 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걸로 이제 속도를 구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니까요. 자, 에버리지 벨로시티가 뭘까요? 평균 속도죠. 이때 우리는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특정한 시간 간격 동안 입자의 속도를 평균 속도 v·바로 정의를 하면은요. 자, 우리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죠.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는지.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2로 나눈 게 바로 평균 속도죠. 그래서 v·바는 2분의 v2 플러스 v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평균 속도는 v·바는 t2-t1분의 x2-x1이죠. 그 다음에 t2-t1은 시간의 변화량이고 x2-x1은 거리의 변화량이니까 이것은 델타 t분의 델타 x로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균 속도는 시간 간격분의 이동거리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그래프가 조금 제대로 안 나왔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 시간이 t1일 때 입자의 위치는 x1이 있고요. 시간 t2일 때는 입자는 x2에 있다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그래프가 직선이 아닌 곡선이기 때문에 간단히 그래프의 기울기로 입자의 속도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힘들죠? 만약에 이 그래프가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라면은 간단하게 속도는 가로축의 변화율 분의 세로축의 변화율. 그래서 t2-t1 분의 x2-x1으로 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구하냐면은 먼저 각각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서 순간적인 속도를 구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평균 속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평균 속도에서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속도를 구하냐면은 속도를 구하려면 우리는 평균 속도를 통해서 입자의 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럼 예제를 가지고서 지금까지 공부한 속도 개념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도 그렇고 물리도 그렇고 개념을 이렇게 익혔으면은 문제풀이 하는 거는 기본 상식이죠. 문제를 풀어봐야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는 고등학교, 중학교 때 누누이 경험해 봤죠. 자, 예제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43마일/h의 속도로 5.2마일 이동했다. 여기서 mi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거리냐면요, 마일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킬로미터를 쓰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리 단위로 마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때 연료가 모두 소비돼서 가까운 주유소까지 이제 운전자가 1.2마일을 더 걸어갔는데 27분이 걸렸어요. 자동차가 출발해서 주유소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하는 건데요. 식 1에서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평균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델타 x와 델타 t를 차례로 구해야 되겠죠. 자, 델타 x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동차를 타고서 이제 이동한 거리 더하기, 그래서 자동차에 내려서 주유소까지 이동한 거리 둘을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로 이동한 거리 5.2마일 더하기 주유소까지 걸어간 거리 1.2마일 더하면은 총 이동 거리는 6.4마일이 되겠죠. 43마일/h의 속도로 5.2마일 이동했으면은 속도 v는 t분의 s인데 여기서 t 값을 구할 수가 있죠. t는 v와 t의 위치를 바꿔서 t는 v분의 s로 해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거고요. 그럼 델타 t1, 즉 자동차를 타고 갔을 때 걸린 시간 델타 t1은 43마일/h 분의 5.2마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자동차에서 내려서 주유소까지 27분 걸어갔다 하니까 델타 t2는 27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로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주유소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전체 시간은 델타 t1 플러스 델타 t2가 되겠죠. 이것은 43분의 5.2 더하기 27분 이렇게 되겠고, 이거 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델타 t1은 0.121 시간이 되겠고 델타 t2는 0.45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하면 0.57아워가 되겠고요. 식 1, 2에서 델타 x와 델타 t를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평균 속도 v반은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고요. 여기서 각각의 이제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죠. 델타 t 대신에 0.57아워, 그 다음에 델타 x 대신에 6.4마일 하면은 이거 계산하면 11마일/h가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마일이라는 단위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10km로 환산해주면 17.7km/h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한 다음 주유소까지 걸어가는 동안 시간에 따른 위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제 쭉 갈 때는 이제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졌다가 이제 걸어가는 동안에는 속도가 느리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졌죠. 워킹이나 표시된 구간 보면은 기울기가 완만해졌죠. 그래서 기울기가 급한 구간과 기울기가 완만한 구간에 대한 평균적인 기울기가 이제 조금 굵은 이제 그래프로 나타나 있죠. 이게 바로 평균 속도가 되겠고, 그래서 평균 속도는 위치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 간의 위치 변화량, 변이라고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그 변이는 여기서 6.4마일로 되어 있고요. 그동안 이동하는 데 시간은 0.57아워. 그래서 0.57아워분의 6.4마일 하게 되면 평균 속도, 그래서 위치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평균 속도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등석 운동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서 위치 시간과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직선으로 되어 있었어요. 직선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때 속도는 t2-t1분의 x2-x1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그래프가 곡선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뭐냐면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위치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이럴 때 속도는 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방금 전에는 average velocity, 즉 평균 속도를 통해서 구했는데, 우리 각각의 점에 대해서 우리 미적분 이게 배웠죠. 이 곡선에서 각각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그 지점은 각각의 점에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면은, 이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냐면은 순간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알고자 하는 속도는 주어진 어느 순간의 속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의 속도는 평균 속도에서 사용했던 시간 간격을 매우 짧게 하면서 구합니다. 즉 t2-t1의 간격을 매우 작게 하면, 즉 수학으로 얘기하면 미분한다는 소리죠. 델타 t2-t1을 아주 작게 하면은, 그래서 시간 간격을 한없이 작게 하면 시간 간격이 거리 0에 가까워지면서 속도의 개념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평균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냐고 하면은, 평균 속도 v/는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델타 t를 한없이 이제 0에 가깝게 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극한 배웠죠. 또 미적분 시간에 미적분 배웠어요. 그것을 응용해 보겠습니다. 이 델타 t를 0에 한없이 가깝게 해요. 그러면은 속도 v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가 바로 순간 속도 v가 되겠죠. 이거는 미분 개념으로 다시 쓸 수가 있죠. 순간 속도 v는 dt분의 dx로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속도 어떻게 구해요?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 또 속도는 변이잖아요. 그것을 좀 더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쓴 게 이제 평균 속도일 때는 델타 t분의 델타 x, 즉 여기 보면은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솔직 변하잖아요. 곡선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럴 때 각각의 점에서 우리는 그 점에서의 순간 속도를 알고 싶으면은 이 델타 t를 한없이 0에 가깝게 해서, 즉 극한 개념을 대입하면은요, 그 속도는, 순간 속도는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고, 이것은 미분으로 다시 미분 형식 공식으로 바꿨으면은 dt분의 dx가 되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이제 좀 수식을 이제 극한의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이거 다시 풀어 쓴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괜히 조금 어렵게 보이지만 이제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입자는 x축 위에서만,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요 3번식을 말로 다시 정의하면은요, 그러니까 이 dt분의 dx, v는 dt분의 dx, 이게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요, v는 dt분의 dx인데 이것을 말로 표현한 게 뭐냐면, 이 dt분의 dx가 바로 순간 속도, instantaneous velocity거든요. 그 instantaneous velocity, 순간 속도가 뭐냐 하면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피드란 말도 많이 쓰고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속도와 속력을 이런 두 단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속도와 속력을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근데 속도와 속력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속도와 속력이 단순히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라 엄연히 가리키는 물리량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속력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기서는 속력을 속도의 크기를 양수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속도와 속력 차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분자가 이동거리냐 아니면 변이냐 이 차이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알고 있지만 이거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하면 이동거리는 스칼라량이고 속도에서의 변이는 벡터량이죠. 이건 스칼라, 이거는 벡터. 그래서 여기서도 속력을 속도의 크기를 양수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벡터라는 속도를 스칼라로 표현한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또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스칼라와 벡터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요. 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지만 이거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살펴보면은요. 벡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고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속도 벨로시티는 벡터량이고요. 속력 스피드는 스칼라량입니다.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속력은 크기만 고려한 스칼라량이고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고려한 벡터량이라는 거죠. X축 위에서 이동하는 물체가 위치 X값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5m/s의 빠르기로 이동하는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빠르기가 5m/s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물체의 속도는 5m/s겠죠. 근데 물체의 위치 X값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니까 속도는 플러스 값을 갖겠죠. 그래서 플러스 5m/s가 되겠고, 이 물체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빠르기는 방금 전과 같은 5m/s였어요. 그럼 이 물체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마이너스 5m/s가 되겠죠. 이제 물체가 위치 X값을 증가하는 방향이든 아니면 감소하는 방향이든 간에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되냐면 또 그냥 5m/s가 됩니다. 속력은 크기만 갖는 스칼라 양이죠. 속도는 벡터인데 속력은 스칼라 양이에요. 그래서 이동하는 물체가 X축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였던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였던 속력은 그냥 5m/s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동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5m/s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5m/s가 되기도 하는 거죠.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위치가 점점 늘어나는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늘어나고 있죠. 이 그래프의 예로 뭐가 있을까요?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여기서 떠올릴 수가 있겠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위치가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위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죠. 이거는 뭐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바닥에 딱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50m인 위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찰흙 같은 거 아니면 돌 같은 거 이게 떨어졌는데 50m에서 쭉쭉쭉 내려와서 이제 지면에 딱 떨어지면은 지면에 떨어진 다음에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위치는 변하지 않겠죠. 근데 기준점을 지표면을 0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m 높이를 0으로 했을 때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위치는 마이너스 쪽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낙하하는 이제 물체, 즉 예를 들어서 찰흙 같은 그런 물체에 대한 xt 함수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0이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는 기울기가 0이라는 소리는 찰흙은 아직 던져지지 않은 정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낙하하는 물체의 속력은 점점 커지고 그에 따라서 곡선의 기울기 역시 점점 가팔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낙하하는 물체의 속도와 기울기는 음수이고요. 낙하체가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X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죠. 낙하하는 찰흙은 3.2초 후에 바닥에 닿으면서 속력이 갑자기 변했죠. 속력이
기울기가 0이 됐죠. 기울기가 0이 됐다는 것은 속력이 0이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물체는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꼼짝하지 않고 제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X축 위에서 이동하는 입자의 운동 방정식 XT는 7.8 더하기 9.2T 마이너스 2.1T 3승이고요. 이것을 식 6이라고 할게요. 계수의 단위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T가 초로 주어지면 이동거리 X는 미터이다. 운동 방정식의 계수는 각각 7.8m, 9.2m/s, 2.1m/s 3승을 의미한다. t가 3.5초일 때 입자의 속도는 얼마인가 하는 건데요.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속도는 순간 속도는 dt분의 dx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식 6을 대입하게 되면은 순간 속도 v는 dt분의 dx인데 그것은 바로 dt분의 d 7.8 플러스 9.2t 마이너스 2.1t 3승이 됩니다.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9.2 마이너스 6.3t라는 6.3t 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요. 이 t 제곱에다가 t가 3.5초 문제에서는 t가 3.5초일 때 입자의 속도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t 값에다가 3.5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럼 t는 3.5초에서의 속도 v는 9.2 마이너스 6.3 곱하기 3.5의 제곱이 되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68m/s가 됩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물체는 지금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t가 3.5초에서 속력은 68m/s인데 속도는 마이너스 68m/s입니다. 속력에서는 부호가 없다라는 거, 그냥 68m/s라는 거, 이거 알아둘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도함수의 기울기에 대해 다시 언급해 볼게요. 도함수와 기울기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도함수는 곡선의 기울기라는 거죠. 속도를 구할 때 그 순간의 속도는 곡선 xt의 기울기에서 얻어지고요. 아까 그래프에서 봤죠? 이것은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속도 v는 dt분의 dx로 표현된다는 거죠. 지금 위치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속도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즉 등속도 운동이 아니라 이게 속도가 변하는 위치 시간 그래프거든요. 그럼 여기서 임의의 점에서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평균 속도야 여기와 t1, t2 요 간격분의 x2, x1, x2 요 사이 간격을 가지고서 평균 속도를 구하면 되겠지만, 어느 임의의 점에서의 그 순간적인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dt분의 dx죠. 임의의 점 t1에서의 순간 속도는 그 지점에서를 미분한, 즉 접선의 기울기라는 소리가 바로 속도 v는 dt분의 dx, 이 소리입니다. 즉 dt분의 dx가 무엇을 의미냐면 임의의 점 t에서 그 함수를 이제 미분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속도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속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가속도가 뭔지는 여러분들 이것도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대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가속도를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입자의 평균 속도는 뭐라고 그랬죠? 평균 속도 v-는 t2-t1분의 x2-x1, 이것은 다시 델타 t분의 델타 x로 정의한다고, 이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로 정의한다고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평균적인 속도는 그런데, 그럼 순간적인 속도, 즉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는 미분의 개념을 도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간 속도는 dt분의 dx라고 정의한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변할 때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물리량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식 1, 즉 v-는 델타 t분의 델타 x, 이 식을 확장하면은요, 움직이는 입자에 대한 평균 가속도를 정의할 수가 있죠. 가속도가 뭔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알고 있죠? 근데 거기서 평균 가속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분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속도 구하는 법, 가속도 구하는 법 다 공부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가속도긴 가속도인데 평균적인 가속, 평균 가속도, 어떤 시간 구간에서의 평균적인 가속도냐 아니면 임의의 점에서의 순간 가속도냐, 그 차이를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 속도 V바에서 평균 가속도 A바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거 생각하면 돼요. T2-T1분의 V2-V1, 즉 걸린 시간분의,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게 바로 가속도죠. 가속도인데 평균 가속도 A바라는 거죠. T2-T1은 델타 시간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T로 고쳤을 수가 있고요. V2-V1 역시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V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바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평균 가속도가 이거면 순간적인 가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극한 개념을 도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균 속도에서 순간 속도 V를 극한 개념을 도입해서 dt분의 dx는 순간 속도 V다라고 한 것처럼 순간 가속도 역시 A바는 델타 T분의 델타 V에서 극한의 개념을 도입해서, 즉 델타 T를 한없이 0으로 가까이 했을 때 바로 얻어지는 가속도가 바로 순간 가속도가 되겠죠. 그럼 순간 가속도 역시 A는 dt분의 dv가 됩니다. 근데 순간 가속도, 평균 가속도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속도다 얘기하면은 바로 순간 가속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물리 시간에 V다, 속도 V다 얘기하면은 그것은 dt분의 dx, 순간 속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념으로서는 이 평균 속도에서 이렇게 유도가 된 건데, 속도 하면은 dt분의 dx, 가속도 하면은 dt분의 dv, 즉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dt분의 dx, dt분의 dv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이 식을 미분하고 적분해서 v와 a의 이 식을, 관계식을 미분하고 적분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변이 구하는 공식, 속도 구하는 공식 있었죠? 그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시간에 변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 다음에 속도,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 v0 플러스 at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을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서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를 가지고서 그 그래프의 기울기라든가 그래프의 면적을 가지고서 이 식을 유도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거를 배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가정에서 이렇게 식을 유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식이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바로 V는 dt분의 dx, A는 dt분의 dv를 적분하면 바로 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순간 속도, 순간 가속도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그 식을 미분식으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굳이 여기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의 기울기라든가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이제 구할 필요 없이, 번거롭게 구할 필요가 없이 그냥 V는 dt분의 dx 적분하면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A는 dt분의 dv 이거 적분하면은 곧바로 V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속도, 1차원 운동에서의 가속도는 어느 순간의 가속도는 그 순간의 속도 변화율을 얘기하고요. 순간 가속도라는 것은 그 순간의 속도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순간 속도는 그 순간의 위치 변화율이라고 했잖아요. 순간 가속도는 그 순간의 속도 변화율이에요. 가속도 값이 플러스 값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가속도가 점점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은 속도를 우리가 점점 힘을 받아서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한 소리죠. 마이너스 가속도 값이 마이너스예요. 그것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계속 작용하니까, 즉 속도의 증가를 계속 방해하는 쪽으로 이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속도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래서 순간 가속도는 그 순간의 속도 변화율이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순간 속도는 그 순간의 위치 변화율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순간 가속도 역시 그 순간의 속도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속도 값이 플러스 값이에요.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시간에 따라 속도가 증가한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식 배웠죠.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 여기서 A 값이 플러스 값이에요.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 V는 V0 플러스 AT는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V 값은 커지겠죠. 이 A 값이 양수니까요.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예요. 그것은 이 플러스 AT가 아니라 마이너스 AT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나중 속도 V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때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속도가 감소할 거고요. 가속도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어떤 외부에서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았으니까 속도는 일정하겠죠. 이 식에서도 AT에서 A 값이 0이 되니까 나중 속도 V는 계속 처음 속도 V0를 유지할 겁니다. 이런 운동을, 즉 가속도가 0인 운동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속도 값이 일정하면은 플러스 가속도 값이든 마이너스 가속도 값이든 그 가속도 값이 이 A 값이 일정한 상수라면은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속도는요, 어떤 물체의 속도가 어느 시간 간격 동안 변화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물체의 속도가 0에서 플러스 5m/s가 됐다면 가속도 값은 양수가 되겠죠. 속도가 늘어났으니까. 0에서 V0가 0이었는데 V 값이 5가 됐어요. 그럼 AT 값이 양수여야만 속도가 0에서 5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속도 값은 0이고요. 반대로 어떤 물체가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5m/s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니까 이게 정지를 했거든요. 그럼 물체의 속도가 정지했으니까 0이 됐어요. 그럼 가속도 값은 어떻게 될까요? 부호는 플러스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처음에 5m/s, V0가 5m/s로 쭉 됐는데 정지해서 0이 됐어요. V0가 양수 값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AT 값이 음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속도는 음수 부호를 갖고 있겠죠.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의 예를 볼게요.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중력 가속도 생각할 수 있죠. 자유낙하할 때 그 자유낙하하는 물체에는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죠. 그래서 지구 표면에서 자유낙하하는 경우 일정한 비율로 이제 속도 변화가 있을 거고 또 자동차가 막 달리고 있는데 일정한 비율로 자동차가 속도를 줄였어요. 그것도 역시 가속도가 일정한 예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가속도가 일정할 때 가속도와 시간과의 그래프를 보면은요, 어떻게 그릴까요? 가속도 값이 일정하니까 아무리 시간이 변한다 하더라도 가속도 A 값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지구 표면에서 자유낙하하는 경우와 일정한 비율로 자동차가 감속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 지구 표면에서 자유낙하할 때 그때 작용하는 가속도를 뭐라고 그래요?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중력 가속도 값이 얼마죠? (9.8m/s) 제곱.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9.8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단위가 m/s 제곱이라는 거, 세크 제곱이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뭐 이미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거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거니까요. 근데 앞에 있는 식을 이제 좀 고쳤으면은 평균 가속도하고 순간 가속도의 차이는 사라지게 됩니다. 평균 가속도 A-는 T2-T1분의 V2-V1. 이것은 다시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T가 0일 때 속도를 V0라고 하면은요, T-0분의 V-V0가 됩니다. 이 식을 좀 보기 좋게 고쳤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분모에 있던 T가 좌변으로 넘어가면서 A와 곱하게 되고요. 다음에 V0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V0는 플러스 V0가 되겠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V는 V0 플러스 AT가 되죠. 아까 이 식 썼죠? V는 V0 플러스 AT라는 거. 이 식에서, 가속도의 공식에서 우리는 V는 V0 플러스 AT라는 이 시간 변화량에 따른 나중 속도 값을 우리는 유도할 수가 있죠. 이 식은 이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이미 많이 배웠고, 또 여기서는 평균 가속도에서 이제 이 식을 이제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할 때는 이제 dt분의 dv에서 그거 적분하면 이제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을 얻는다고 얘기했죠. 그거 말고도 이런 방식으로도 이 나중 속도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a는 dt분의 dv라는 이 식에서 이제 적분하면 이 식을 얻는 거죠. 이제. 인테그랄 a dt는 인테그랄 dv인데 이거 적분하면은 v는 v0 플러스 at라고 이제 얻을 수가 있죠. 같은 방법으로 v바 평균 속도 v바는 t2-t1분의 x2-x1인데 여기서도 한번 방금 이제 평균 가속도에서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식을 구한 것처럼 평균 속도 구하는 공식에서 속도와 변위 사이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도 t1을 0, x1을 0으로 놓고 풀면은요, v바는 t2-0분의 x2-x0. 근데 x0가 뭐냐면은, t1이 0일 때, x의 위치가 x 이퀄 x0라는 것입니다. 즉, t1이 0일 때 위치를 x0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x는 x0 플러스 v바 곱하기 t라는 이 식을 얻게 되겠죠. 즉 x0는 t 이퀄 0일 때 x의 위치고요. 즉 초기값을 말하죠. v바는 평균 속도인데 t가 0에서 t가 t일 때 사이에 그때의 평균 속도를 말하죠. 이걸 정리하면 해서 얻은 식이 변위와 속도와의 관계식이 x는 x0 플러스 vt라는 이런 식을 얻습니다. 이것은 무슨 그래프예요? 속도와 시간과의 그래프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 뭐 의미해요? 바로 가속도, 평균 가속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 직선이니까 평균 가속도나 순간 가속도나 이제 똑같을 것이고요. 그래서 v 이퀄 v0 플러스 at를 t에 대한 속도 v의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직선인 함수를 얻게 됩니다. t 이퀄 0에서 t 이퀄 t 사이에서의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평균 속도 v바는 2분의 1 v0 플러스 v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v0는 t가 0일 때의 초기 속도겠고 v는 t가 t초일 때의 종속도가 되겠죠. 식 1에서 평균 속도는요, 평균 속도 v바는 델타 t분의 델타 x라는 개념을 익혔는데 이제 평균 속도는 2분의 1 v0 플러스 v라는 공식을 도입해서요, 평균 속도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이미 익혔습니다.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평균 속도는 델타 t분의 델타 x에서 전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반으로 나눈 값을 평균 속도로 해서 문제 풀기도 했죠. 자, 식 10은요, 식 12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식 10이 뭐였냐면 v는 v0 플러스 at였거든요. 그리고 식 12는 방금 봤듯이 v바는 2분의 1 v0 플러스 v입니다. 그럼 v바는요 2분의 1 v0 플러스 v0 플러스 at가 되겠고요. 이건 2분의 1 2v v0 플러스 at가 되겠고, 이거 정리하면은 2분의 v0 플러스 2분의 1 at가 됩니다. 그것을 식 13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식 13을 식 11에 대입하게 되면은요, 식 11이 x는 v0 플러스 vt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식 13을 대입하게 되면은 x는 x0 플러스 v0 플러스 2분의 1 at 곱하기 t가 되고, 이걸 다시 이 가로에 있는 거를 풀면은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변에 있는 x0 좌변으로 이동하면 x-x0는 이건 변이죠.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니까요. 그래서 변이 x-x0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 14를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많이 봤죠? 변이 s,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at의 제곱. 이 식 많이 봤죠? 그 식을 이렇게도 또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시간, 이제 똑같이 위치 시간 그래프인데, 여기서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포물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는요, 식 14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표시한 거고요. 식 10을 t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은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을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이거 많이 본 식이죠. 이 식을 이제 적분하게 되면은 인테그랄 v dt는 인테그랄 v0 플러스 at의 dt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은 계산하면 x는 x0 플러스 v0t 플러스 2분의 1 at라는 값을 얻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똑같이 x-x0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식 14를 이렇게 적분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t가 0일 때 x는 x0겠고요. 이건 이미 알고 있다시피 t가 0일 때 x제곱, x의 초기값이 되겠고, 그래서 식 14를 미분하게 되면은 dt분의 d는 x-x0는 dt분의 d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미분하게 되면은 dt분의 dx는 v0 플러스 2분의 1 dt분의 d at의 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dt분의 d는 속도 v를 의미하죠.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라는 식 10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미분하게 되면은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식 10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는 입자의 위치 함수인데, 식 14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식 10과 식 14에서 t를 소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v제곱은 v0 제곱 플러스 2a 곱하기 x-x제곱 식 15라는 식을 얻게 되죠.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많이 봤죠.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다. 이 식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s다 라는 걸 살짝 변형한 게 식 15잖아요. s 대신에 변이 나타내는 공식 x-x0라고 이렇게 바꿔주기면 식 1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거리 s를 변이 x-x0로 좀 더 구체화한 겁니다. 식 15는 이제 우리가 수능에 대비해서 물리 문제 많이 풀어봤을 때 종종 등장하던 식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식 10과 식 14에서 가속도 a를 소거해 가지고 정리하게 되면은요, x-x0는 2분의 1 v0 플러스 vt라는 식 16을 얻습니다. 그래서 식 16에서 v0도 소거할 수 있는데 식 16은요, x-x0는 vt-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식 17로 고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식을 봤는데,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이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식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방정식에 대해서 거기 나와 있지 않는 빠진 물리량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x-x0 변이이고, 식 14에서는 속도가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식 15에서는 시간이 안 나와 있고, 식 16에서는 가속도 a 값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모를 때 변이나 속도, 가속도를 구할 때 v제곱 마이너스 v제곱은 v0 제곱은 EAS라는 공식을 사용했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기술하는데 어떤 한 가지 요소의 값을 모른다고 해서 다른 운동 요소에 대해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운동 방정식을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절히 변형해서 필요한 물리량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표는 어떤 한 가지 물리량을 모를 때 나머지 물리량을 구할 때 사용하는 방정식을 정리한 겁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75km/h로 달리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래서 속도가 45km/h로 이제 줄었거든요. 그동안 이동한 거리는 88m였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다면 가속도 크기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는 시간 요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식 15를 이용해서 가속도 A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식 15가 뭐였냐면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v제곱은 v0 제곱 플러스 2a 곱하기 x 마이너스 x0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속도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가속도 A는 이제 가속도 항에 있는 것들을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하면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x0 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되겠고요. 각각의 v와 v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0의 각각의 값을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88m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0.088km잖아요. 그래서 88m 대신에 0.088km를 대입했습니다. 왜 이 값을 대입한 이유가 뭐냐면요. 별거 아니고 이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요. 여기 속도 보면 시속으로 나와 있잖아요. km/h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단위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동거리 88m를 0.88km로 이제 바꿔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을 때 MKS 단위를 사용해 가지고 거리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시간은 초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풀 때 당연히 45km/h, 75km/h를 m/s 단위로 변환해 줘야 되는데 이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88m를 킬로미터로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05 곱하기 10의 4승 km/h 제곱이 됐습니다. 이걸 가속도는 이렇게 이 값이다 하면은 좋겠는데 이걸 이제서야 이거 km/h 제곱을 m/s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m/s 제곱으로 바꿔주면 여기 나와 있듯이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1.6 m/s 제곱이 됐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부호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가속도가 음수 값이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소리가 되겠죠. 속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문제에서도 속도가 75km/h에서 45km/h로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 값도 음수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걸린 시간이 얼마일까요? 걸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가속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고 싶다면 식 16인 x-x0는 2분의 1 v0 플러스 v 곱하기 t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x0는 2분의 1 곱하기 v0 플러스 v 곱하기 t라는 이 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 t는 v0 플러스 v분의 2 곱하기 x-x0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t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 썼는데 여기다가 각각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75 플러스 45 분의 2 곱하기 0.088km 그래서 계산하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h가 되고요. 아워가 되겠고 이걸 초로 환산하면은 5.4초가 됩니다. 근데 여기 5.4초인데 여기 5.4 시간으로 5.4아워를 잘못 써갔어요. 근데 적었네요. 5.4아워가 아니라 5.4t입니다.
자, 운동 방정식이나 가속도, 속도 등이 제대로 됐는지 이거 점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차원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x0는 v0t 제곱 플러스 2분의 1 at다 라고 이런 식이 있을 때, 이 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디멘전을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즉 차원을 확인해 보는 거죠. 속도의 디멘전이 뭐예요?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그럼 속도의 디멘전은 미터 대신에 길이, 그 다음에 미터 퍼 세크, 세크가 하나가 있죠. t, 시간 t 하나가 있고, 그래서 미터 대신에 l, 거리 l로 바꿔주고 세크 대신에 시간 t로 바꿔주면은 속도의 디멘전은 l per t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길이 l을 시간 t로 나눈 것이라는 소리가 되겠고, 가속도의 디멘전은 어떻게 되냐면 길이 l을 시간의 제곱인 t제곱으로 나눈 게 바로 가속도의 디멘전이죠.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든 간에 모든 항의 디멘전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식 14의 디멘전을 한번 점검해 보면은요, 식 14가 뭐였어요? x-x0, 즉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v-v0 곱하기 t였잖아요. 좌변에 x와 x0 여기 그냥 s로 표현을 했죠. 이거의 디멘전은 길이고, 따라서 나머지 항의 디멘전도 길이가 돼야 되겠죠. 이 식에서 v0t의 디멘전은 t분의 l 곱하기 t 해서 남는 게 l만 남습니다. 그래서 길이 l이 v0t의 디멘전이라는 소리고요. 2분의 1 at의 제곱의 디멘전을 계산해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t제곱분의 l 곱하기 t제곱 하면은 l만 남죠. 그래서 가속도의 디멘전 t제곱분의 l과 시간 제곱의 디멘전 t제곱을 곱해서 l만 남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 14의 방정식은 맞다는 거죠. 디멘전을 점검해 보니까 이 식 14는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숫자 여기 나와 있듯이 3분의 1, 파이, 1, 2, 3 이런 거의 숫자의 디멘전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숫자 보면 숫자만 있지 숫자 다음에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3분의 1, 파이, 1, 2 이런 순수한 숫자는 디멘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 14에서 2분의 1 at 제곱 요 항에서 숫자 2분의 1은 디멘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at 제곱 여기서만 이제 디멘전이 있어서 그 디멘전이 길이 l이라는 거죠. 디멘전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이 식이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잘못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공이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연속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 밀도, 모양엔 상관없이 투하 지점에서 지면까지 같은 자유낙하 가속도 g값으로 낙하를 하게 되죠. 여기서 자유낙하에 대해서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자유낙하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요, 자유낙하는 마찰 저항이나 공기 부력 효과가 운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진공 상태에서의 낙하를 의미합니다. 중력 가속도 g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계속 들어봤으니까. 이 g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그걸 g로 표시를 하고 있죠. 중력 가속도 g의 값은 9.8m/s 제곱이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문제 풀 때 10m/s 제곱으로 놓고 많이 풉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9.8m/s 제곱이라는 이 정확한 값을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이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했죠. 10으로 놓고 계산하는 것보다 9.8로 놓고 계산하면은 계산 복잡하죠. 소수점 나오고 10 딱 하면은 그냥 동그라미 하나만 더 계산할 때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여주면 되는데, 이거는 9.8로 해서 소수점까지 계산해야 되고요. 그래서 계산할 때 얘를 많이 먹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중력과 속도 값이 9.8이든 9.8이냐 10이냐 이게 아니라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살펴본 디멘전으로 가속도의 디멘전은 L per t 제곱이라는 것을 우리 이 점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림 나와 있는 이 기계가 뭐냐면요, 미국에 있는 내셔널 뷰로 오브 스탠다드라고 해서 미국의 표준 사무국에 있는 중력 가속도 측정 장치입니다. 자유낙하하는 거울에서 반사되는 광파를 가지고서 중력 가속도 G값을 측정하는 거죠. 이 기계를 가지고서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G의 방향은 그 지점에서 수직선 아래쪽 방향, 바로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미국 교과서를 보면은요, 뻔히 다 아는 이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리나라 책을 보면은 이거는 다 알고 있지 해서 다 알고 있다 치고 하고서 이제 다음부터 쭉 설명하는데, 이제 미국 교과서 보면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쭉쭉 설명을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죠.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 이제 책 교과서 보면 뭐 이런 쉬워, 뭐 미국 교과서 별거 아니네 하는데 나중 가다 보면은 진짜 어려운 내용까지 이제 파고들죠. 이제 이게 미국 교과서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이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거 역시 우리나라에는 이제 물리학 총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된 책인데, 미국 교과서는 원제는 Fundamental of Physics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중력 가속도 G의 크기는 높이에 따라서 이 중력 가속도 값이 변합니다. 측정하는 지점과 지구 표면 간 거리에 따라서 이 값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높이에 따라서 G 값이 조금 달라집니다. 또 중위도 지역 해수면에서의 평균 값은 방금 말했듯이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근데 9.8로 놓고서 계산하면 힘드니까 요즘 수능 문제 보면은 그냥 10m 퍼 세크 제곱으로 놓고 계산하라고 하죠. 뭐 10m 퍼 세크 제곱이든 9.8m 퍼 세크 제곱이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을 기준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값은. 근데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9.8에서 크게 벗어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약간 뭐 다르다 이 차이죠. 중력 가속도는 측정하려는 지역의 고도가 높을수록 또 측정하는 지점의 지구 구면 반지름이 클수록 작아집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측정한, 그러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비행기에서 측정한 중력 가속도 값 G는요, 지면에서 측정한 G값보다 작고요. 적도지방에서 측정한 중력 가속도 G값은 극지방에서 측정한 중력 가속도 값보다 조금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도 반지름이 극지방 반지름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큰 만큼 지구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력 가속도 G 값이 조금 작게 나타납니다. 가속도가 일정할 때 운동 방정식이 쭉 나와 있어요. 앞에서 일정한 가속도 상황에서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좀 정리한 거거든요. 이 식을 자유낙하하는 상황에 맞게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유낙하하는 방향은 X축이 아닌 Y축이라고 하고, Y축 위쪽은 플러스 방향, 아래쪽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할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래프를 볼 때 Y축에서 위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져서 0이 되고 또 0을 지나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거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당연히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값은 음수가 될 거고요. 식 14에서 식 7까지 가속도 A는 마이너스 G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G는 9.8m 퍼 세크 제곱이 되겠죠. 중력 가속도 G에 의한 자유낙하 운동 방정식은 여기 나와 있듯이 식 18부터 식 22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현이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빌딩 안에 있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렌치를 가지고서 뭘 일을 하는데 그만 렌치를 떨어뜨렸어요. 큰 빌딩의 엘리베이터 통로에서 그걸 떨어뜨리고 말았네요. 떨어뜨렸는데 1.5초 후에 렌치는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그리고 1.5초 후에 렌치는 얼마나 빨리 낙하하고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렌치라고 되어 있는데, 렌치가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스패너 생각하면 돼요. 스패너나 아니면 이제 몽키 스패너 있죠? 크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그 몽키 스패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몽키 스패너를 떨어뜨렸는데 1.5초 후에 그 몽키 스패너가 어디 나와 있느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언급하지 않은 요소가 뭐냐면 속도 V예요. 그래서 식19를 가지고서 문제풀이를 하게 되겠는데, 몽키 스패너를 떨어뜨린 지점을 Y축의 원점으로 설정하게 되면은요, 처음에는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V0 값, 초기 속도 값은 0이 되겠고, 1.5초 후에 그 렌치의 위치를 구해야 하니까 T를 1.5로 놓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는 y-y0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겠는데, 이거 계산 y0 값은 이제 0으로 놓고 하면 정리를 하면은 y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가 되겠죠. 각각의 값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0 곱하기 1.5는 당연히 0이 되겠고, 9.8 m/s 제곱 곱하기 1.5 세크의 제곱 하는데, 여기 단위 보면은 그 중력 가속도 분의 단위의 분모는 세크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은 여기 1.5초의 시간은 단위는 S가 되는데, S를 제곱하니까 S 제곱이 되겠고, 가속도 값의 S 제곱과 그 다음에 걸린 시간 S 제곱 서로 약분이 되죠. 남는 거는 뭐가 돼요? 미터만 남죠. 그러면 마이너스 11m가 됩니다.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몽키 스패너가 투하 지점에서 아래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겠습니다. 자, 1.5초 후에 몽키 스패너는 얼마나 빨리 떨어지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얼마나 빨리 낙하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은 1.5초 후에 몽키 스패너의 낙하 속도를 묻는 거죠. 그럼 속도를 구하는 문제는 식18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식18인데 여기서 식10으로 좀 잘못 썼어요. 이거 식10이 아니라 식18이에요. 그래서 그 식18은 식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속도 V는 V0-GT인데요. 이제 몽키 스패너를 위에서 떨어뜨렸으니까 초기 속도 V0 값은 0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고, 여기 S제곱과 S 이제 약분하게 되면은 남는 거는 이제 S만 남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5m/s가 됩니다. 중력 가속도의 단위 m/s 제곱에서의 S는 1.5초의 S에 의해서 약분된다는 거, 이거 참고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단위는 m/s만 남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도의 디멘전 L/T와 일치한다는 거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속도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물체가 아래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챕터 2의 직선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이제 같이 물리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